안녕하세요. 이제 차교 수학 기초물리 챕터 4 이번 시간에는 Constant Forces, 변하지 않는 힘을 받는 운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운동이었는데 이제 힘과 운동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죠. 뉴턴 운동 법칙 세 가지 중에서 진짜 뉴턴의 운동 법칙이 두 번째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무엇을 기술하냐면 어떤 물체가 지금 가속 운동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그 물체에는 알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짜 힘이란 조기에 알짜 힘이란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체가 받는 힘을 다 합한 합력을 알짜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물체가 받는 힘을 다 합한 게 0이 아니다, 또는 힘을 전혀 안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0이 아닌 힘을 받고 있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쓰고 벡터죠. 질량을 M, 그 다음에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을 다 더한 걸 F라고 한다면 뉴턴의 제2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F는 ma다 라고 하고, F는 ma가 바로 유명한 뉴턴의 운동법칙 또는 운동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좌변에 오는 F는 바로 알짜 힘이다. 그걸 더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힘을 다 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속도가 0이 아니고 그 가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개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1법칙도 있는데, 그 1법칙은 뭐냐면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또는 알짜 힘이 0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물체는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직선 위를 같은 속도로 또는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건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냐면 뉴턴의 제2법칙 F는 ma에 F자리에 0을 대입한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는 0이죠. 가속도가 0이라는 게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가 안 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사실은 뉴턴의 제2법칙의 특별한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특별한 한 경우를 떼어서 얘기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면 차 교수의 유명한 인하대 물리 1 챕터 4로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뉴턴의 제1법칙을 왜 따로 떼어놨는지 하는 것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를 W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질량은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것과 같은 이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단위로는 어떤 걸 쓰냐면 질량의 단위, 무게의 단위, 길이의 단위를 쓴다면 여기에 질량, 길이의 단위로 미터, 무게의 단위, 무게는 힘입니다. 힘의 단위로 뉴턴,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이용하는 단위계가 있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국제 단위계, 실용 단위계 또는 MKS 단위계,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단위계도 있습니다.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 힘의 단위로 다인, 질량의 단위로 g을 쓰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학원 이상의 학문을 하는데 많이 쓰는 단위죠. 그리고 영국과 미국 같은 데서는 영미 단위계를 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길이의 단위로 피터,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로 파운드, 질량의 단위로 슬러그를 씁니다. 모나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나크의 체계는 이 영미 단위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전부 다 실용 단위계, 국제 단위계로 바꿔서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인데, 우리 세 번째 법칙은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힘을 정의한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물체가 두 번째 물체 힘 F를 작용하면 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물체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을 받는 물체, 힘을 주는 물체가 있다면 거꾸로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힘 마이너스 F를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 이 제3법칙은 힘이란 이렇게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여기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손으로 머리카락을 들어 올린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들어 올리더라도 내 몸을 땅 위로 올라가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손이나 머리카락이나 전부 다 내 몸이죠. 그래서 내 몸의 가속도를 만들려면, 정지 상태가 아닌 걸로 만들려면 내 몸의 알짜 힘이 0이 아니어야지 되는데, 내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뜯으면 내 손은 아래로 F, 내 머리카락은 위로 F, 그래서 더하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같은 물체 안에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그 물체 전체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왜? 힘의 역할이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0이 아니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면, 처음에 속도가 0이면 가속도가 0이니까 0인 채로 움직이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물체의 속도를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이렇게 잡아 다니더라도 그 알짜 힘으로는 내 몸을 움직이지는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뉴턴의 운동법칙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뉴턴의 운동법칙은 벡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벡터식은 숫자가 아직 대표되어 있지 않죠. 그 숫자로 대표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기준계에서 축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정했다면 성분별로 두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하면, 그러면 숫자로 표시한 게 되지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준계를 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좀 틀었어요. 이렇게 기준계를 좀 바꾸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네, 그 성분인 숫자가 바뀌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해석한 마지막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기준계는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편리하게 정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연결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네, 변하지 않는 힘 문제는 주로 줄을 연결한, 도르래에다가 줄 연결한 문제 또는 경사면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 힘이란 물체가 이동하더라도 작용한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안 변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줄에 연결한 것이라든가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도르래 문제와 경사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뉴턴의 운동법 방정식을 푸는데 그 경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르래, 고정 도르래가 있어요. 여기에 질량 두 개를 달았는데, 이 질량에 표시한 숫자는 질량입니다. 질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실용 단위로 표시하면 나중에 모든 결과를 실용 단위로 이제 바꿔서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5kg과 1kg짜리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할 때,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하고 줄이 잡아다니는 장력이 작용하는데, 이 줄이 잡아다니는 장력은 어떠냐? 장력은 반드시 줄이 줄 쪽으로 잡아다니지 밀지는 못하죠. 밀지는 못하고 쪽으로 잡아다니는 이 장력은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하나 특징은 뭐냐면 줄의 어디서나 장력의 크기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 0.5kg짜리를 잡아다니는 장력이나 1kg짜리를 잡아다니는 장력이 같다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조건을 적용하면 양쪽에 연결한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줄로 연결된 물체 양쪽에 잡아다니는 장력이 같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좀 볼 것 같으면, 이 장력을 좀 설명하면, 여기 이렇게 강아지한테 목줄을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목줄 연결했을 때 그 장력은, 목줄이 이렇게 흐늘흐늘 돼 있을 때는 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목줄이 팽팽할 때만 장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 장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다른 힘들은 힘의 법칙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법칙으로, 전기력은 전기력 법칙으로 계산하는데 장력은 어떤 법칙으로 계산해요? 장력은 운동 법칙으로 계산한다.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딱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 미지수가 가속도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인데 여기에 장력이나 수직항력 같은 구속힘도 이 운동 법칙으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진자처럼 이렇게 줄에다가 질량을 매달아 놨으면 어떻습니까? 이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 장력이고 이 줄이 팽팽할 때만 작용하고 장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줄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줄의 양쪽 끝에 연결된 물체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건 사실은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냐면 그 조건을 여기서 보겠어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물체를 연결하고 가운데 줄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줄도 질량이 m이다 라고 하고서 이제 세 개 물체, 양쪽 두 물체와 줄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보겠어요. 그러면 가장 왼쪽에 있는 M1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저기에 수평 방향만 보면 힘 하나만 있죠. 그래서 T1은 M1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줄의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에는 T1과 T2는 양쪽의 질량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것들의 반작용은 줄에 작용하죠. 그래서 T1은 M1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 T2는 M2가 줄을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줄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되냐면 T2 빼기 T1이 되겠어요. 이걸 MA라고 놓으면 줄에 적용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하고 T2가 작용하죠. 그래서 F-T2는 M2에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가운데 것만 이렇게 보면 T1과 T2의 크기가 0일 조건이 바로 뭐가 되냐면 MA가 0이면 됩니다. MA가 0이기 위해서는 M이 0이거나 또는 A가 0이다. 그래서 줄의 질량이 0이면 줄 양쪽에 장력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 볼 때면 문제의 조건에 뭐라고 나오냐면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또는 줄이 가벼울 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줄의 양쪽 끝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같다고 계산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양쪽의 질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로 연결된 도르래 문제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가 바로 에투드 기계라는 문제입니다. 양쪽 줄에 이제 질량 두 개를 달았어요. M1과 M2. 이때 줄의 질량을 무시하고 또 도르래와 줄 사이에 마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르래가 안 돌아요. 도르래 돌면 회전 운동도 도입하고 도르래도 운동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도르래하고 줄 사이에 마찰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두 질량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T1과 T2는 이제 같아서 T라고 놓고 또 운동 방정식을 쓰는데 우리 M1부터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M2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겠어요. 이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는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M1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쪽으로 T1이니까 T1-M1G 이게 중력입니다. 는 M1A라고 하고 그 다음에 M2에 대한 것은 M2G-T는 M2A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장력 T와 가속도 A가 우리가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연립으로 풀면 됩니다. 연립으로 풀기 위해서 쉬운 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여기서 바로 T가 없어지고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이 장력을 앞에 두씩 아무데나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입하면 장력이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에투드 머신, 고정 도르래에 줄 두 개의 질량 두 개가 매달려 있을 때 이놈의 가속도와 장력을 구하는 대표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런 도르래 에투드 머신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입니까? 0.5kg 짜리하고 1kg 짜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때 문제가 뭐예요? 가속도와 장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A부터
뉴턴의 운동 법칙을 구하면 네, 여기서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 그건 바로 뭐가 됩니까? 중력이니까 1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해서 1 곱하기 9.8 빼기 t는 질량 1.0이 있죠. 그래서 질량 1a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 b는 뭐가 되겠어요? 물체 b는 이제 t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t-0.5 곱하기 9.8은 질량 0.5니까 0.5a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구하려면 그냥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1.5로 나눠서 가속도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3.3m/s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어디다 대입해요? 아무 식이나 하나 대입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식에다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식에 대입하니까 바로 이렇게 장력이 이렇게 구해졌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쪽에 물체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체 중에 하나는 책상 위에 있다고 하겠어요. 책상 위에.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이때 물체 A는 아까와 똑같이 1 곱하기 9.8, 요건 중력이죠. 마이너스 T는 M1A, 1 곱하기 A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수평 방향 운동식을 세워야 되겠어요. 수평 방향 운동식은 T 하나밖에 없죠, 힘이. 그래서 물체 B에 대한 건 T는 0.5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T하고 A를 구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개 더하면 바로 A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T를 구해졌죠. 여기서는 또 뭘 하나 구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은 수직 방향의 운동 법칙을 B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 법칙은 뭐가 됩니까? 윗방향으로 N이 있죠. 그래서 N하고 아랫방향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mg. 그래서 0.5 곱하기 9.8 이게 되겠어요. 이게 뭐가 같아요? A인데 이 A는 Y방향의 가속도죠. 근데 Y방향의 가속도가 0이죠. 이게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여기 뭘 구할 수 있어요? 수직항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장력과 수직항력은 운동 법칙으로 구하는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수직항력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물체가 경사면에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사면에 있는 경우에 이제 가속도와 장력, 그 다음에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세 문제를 한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물체 A에 대해서 뭘 합니까? 경사면을 따른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중력에 대한 경사면 따른 성분은 무엇을 곱해야 되겠습니까? 사인 37도죠. 그래서 5분의 3 곱했습니다. 빼기 T는 1.0 곱하기 A 이렇게 했고, 물체 B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체 B에 대해서는 자, 여기 있는 거니까 T 빼기 0.5 곱하기 9.8은 0.5A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속도 구하려면 그냥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구했고, 장력을 구하려면 이 가속도를 밑에 식에다 대입하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는 힘을 구하려면 이거 뭐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경사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구해야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경사면이 물체를 누르는 힘을 구하려면 경사면의 운동법칙 구해야 되겠죠. 이거 어렵죠. 자, 그래서 물체에 대한 운동법칙, 물체에 대한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의 운동법칙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체 A에 대해서는 먼저 수직항력 위로 작용하죠. 빼기 중력의 이 경사면의 수직인 성분입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9.8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성분은 코사인 37도네. 그러니까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는 MAY인데 이때 AY가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직항력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직항력이 바로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죠. 그래서 물체가 경사면을 누르는 힘을 구하라 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그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이 A에 작용하는 게 수직항력이라면 그것의 반작용은 물체가 경사면에 누르는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줄에 연결된 문제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마찰력과 운동 마찰계성. 우리 면과 면 사이의 마찰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물체가 안 움직일 때
마찰력이 작용하면 정지 마찰력인데, 사실은 이때 물체가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물체 자체가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면과 면 사이의 상대 속도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물체가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 있을 때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입니다. 만약에 미끄러지면 자동차가 앞으로 안 가겠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타이어는 안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앞으로 갈 때, 이때는 운동 마찰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면과 면이 비벼질 때가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면 위에 물체가 있으면 그 면 위에 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면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 이게 수직 항력이었고, 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이게 바로 마찰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직 항력은 우리 운동 법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어떻게 정하느냐? 마찰력은 바로 이 수직 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운동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이 비례 상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면과 면 사이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면과 면 사이가 미끌미끌하면 이 운동 마찰 계수가 작고, 만약에 꺼끌꺼끌하면 운동 마찰 계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이렇게 경사면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이때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가 0.5다라고 했을 때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경사면의 평행인 방향으로 먼저 운동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평행인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의 경사면 방향의 성분, 네, 그래서 중력에다 5분의 3 곱했죠. 그 다음에 마찰력 작용하죠. 그래서 마찰력을 빼줘야 되겠어요. 이놈이 MA가 되는데, 이 마찰력 구하려면 수직항력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의 운동 방정식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은 윗방향으로 N이고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성분이죠. 이게 뭐와 같아요? MAY인데 AY가 0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네, 수직항력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합니까? 운동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마찰력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을 아까 거기다가 대입합니다.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가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질량을 구할 때 무엇으로 나눴냐면 무게를 중력 가속도로 나눴죠. 이 무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사실은 지구 위에 물체가 있을 때 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은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계산하죠.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R은 지구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인데, 이 R을 무엇으로 표시할 수도 있냐면 지구의 반지름 곱하기 지구 표면에서 물체까지의 높이로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지구의 반지름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R분의 H가 나오는데, 이 R분의 H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H가 뭐 히말라야 산꼭대기다 그러더라도 몇 킬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구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6,400km지요. 그래서 R분의 H는 굉장히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질량 M에다, 물체의 질량 M에다가 여기에 R제곱분의 GM을 곱하는데, R제곱분의 GM은 우리가 그 숫자를 대입하면 만유인력 상수 대입하고 지구 질량 라지 M 대입하고 지구 반지름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을 다 하면 뭐가 되냐면 9.81m/s 제곱이 되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는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측정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측정해서도 이 값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무엇으로?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 만유인력 상수로 이렇게 미리 딱 정해져 있고, 이 무게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mg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무게를 mg로 표현한 것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으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은 G분의 W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모나크 기초 물리에서 우리 문제, SAT 문제처럼 사지선다형으로 우리 푸는 문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고 거기에 줄로 이렇게 물체가 걸려 있는데, 이 책상을 수평면하고 37도로 힘 15N으로 잡아 끌 때, 자, 이걸 구하라. 첫 번째, 줄의 장력이 T일 때, T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T일 때
물체의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은 A와 B가 가속도가 같죠.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하면 이걸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B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얼마인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B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위로 T가 작용하고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죠. 이게 0.5A니까 이때 가속도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가속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답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물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실제로 장력도 구하고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물체 A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잡아다니는 힘도 있죠. 잡아다니는 힘의 어떤 방향? 수평 방향의 성분. 수평 방향의 성분은 코사인 37도니까 0.8 곱해야 되겠죠. 빼기 T는 1.0A가 되겠습니다. 물체 B에 대한 것은 장력 빼기 0.5 곱하기 mg니까 0.5 곱하기 9.8 하면 0.5A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랬죠. 두 개 더했더니 이렇게 가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네, 봤더니 4.7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장력을 구하라. 이 장력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른다고 한다면 장력을 구하면 가속도 구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이렇게 운동 방식 두 개 구해 놓고서 우리 장력 구할 때는 가속도 대입하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 아까 구해 놨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데 어떤 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여기에 일식에 대입했더니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7.3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하고 가속도 구하는 거 우리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니까 어떻습니까? 쉽죠. 특히 모나크 시리즈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미국 문제에서 나온 것을 보면 숫자를 미리 대입해 놓고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여러 번 반복하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익숙해지면 우리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있는 물체와 책상 사이에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마찰력이 또 작용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 운동 마찰 개수가 0.5일 때 우리 뭘 구합니까? 먼저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 마찰력의 크기를 구했더니 이 중에서 어떤 거냐 하는 거죠.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수직항력 구하면 되겠죠. 수직항력 구하려면 물체 A의 어떤 방향?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으로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수직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잡아 끄는 힘 있죠. 잡아 끄는 힘도 윗방향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곱합니까? 거기다가 사인 37도니까 0.6 5분의 3을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중력인데 이게 뭐와 같아요? MAY인데 AY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조건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수직항력은 반드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수직항력 구하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0.8 뉴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찰력은 뭐예요? 그냥 마찰 개수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0.4 뉴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물체 A나 물체 B의 가속도 같은 거죠. 이 가속도 크기 구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식 두 개 세워야 되죠. 하나 가지고는 죽어도 모르죠. 그래서 물체 A에 대한 식 세우고, 아까하고 똑같은 식 세웠습니다. 물체 B에 대해서도 세우는데, 물체 A에서 마찰력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대입했어요. 그리고 물체 B에 대한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더했죠. 두 개를 더했더니 자, 이렇게 가속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4.7 m/s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장력을 구하라. 그래서 두 식이 있는데 거기에 가속도 구하면 장력 그냥 구해지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아까 구한 두 개의 식에다가 가속도 구한 거를 어디다 대입할까요? 1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2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2식에 대입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입했더니 금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이번에는 이제 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이 두 물체를 그냥 면 위에, 수평면 위에 올렸고, 그 다음에 마찰이 있습니다.
해서 두 물체 모두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찰 계수를 0.5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지 볼까요? 마찰력의 크기인데 물체 A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무엇을 구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체 A에 대한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체 A의 수직 방향의 운동 방정식은 아까 한 것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수직항력 더하기 내가 잡아다니는 힘의 수직 방향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빼기 뭐예요? 빼기 중력이죠. 중력은 2 곱하기 9.8이죠. 근데 이게 뭐와 같습니까? MAY인데, 자,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0이니까 이거 0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에 수직항력이 정해졌습니다. 수직항력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마찰력은 바로 운동 마찰 계수를 곱하는 것이니까, 아, 운동 마찰 계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A와 B의 가속도가 같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 두 개 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네 개 중에서 고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물체 A에 대한 식 아까하고 똑같은데 우리 마찰력은 구해놨죠. 그래서 마찰력 구해놓은 거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체 B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물체 B에 대한 마찰력도 이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물체 B에 대한 수직 방향의 운동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똑같이 수직항력이 구해지고 여기다가 운동 마찰 계수를 곱할 것 같으면 네, 물체 B에 대한 마찰력, 이 운동 마찰력이 이제 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물체 B에 대한 운동 마찰력 이걸 딱 대입할 것 같으면 식이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 더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가속도를 구하니까 답을 금방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뭐도 구하나 볼까? 네, 장력을 구하라. 장력 구하려면 아까하고 똑같죠? 식 두 개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식 두 개 중에서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가속도 대입하면 됐죠? 네, 가속도 여기가 있으니까 이번에 몇 번씩에 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여기에 2번씩에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죠? 1번씩에 대입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장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두 개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두 물체 A와 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5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죠.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정한 가속도가 딱 앞에서 구했습니다. 가속도 구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은 얼마?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속력이 0이죠.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입니까? 5초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야지 되죠.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다가 앞에서 주어진 걸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금방 나왔죠. 그래서 76.3m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의 문제, 일정한 힘을 받는 경우의 문제는 주로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서 한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항상 가속도가 G죠. 그런데 우리 줄에 연결된 물체든지 아니면 경사면에 있는 물체는 가속도가 G가 아닙니다. 다른 힘도 작용하죠. 다른 힘은 어디서부터 작용합니까? 바로 면이나 줄에서 작용하죠. 이 다른 힘도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할 것 같으면 가속도가 정해지는데 이런 문제에서 가속도가 안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도만 구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가속도만 알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바로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운동식으로 언제든지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가속도만 구하는 것으로 문제를 다 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4를 마치겠습니다. 챕터 5에서는 워크 앤드 에너지, 우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기대해 주세요.